반갑습니다. 사이프롬 대표로 일하고 있는 이일송이라고 하고요. 먼저 달라스 상공회의소 그리고 또 산타크라라 상공회의소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 회사는 사실 그 한인 커뮤니티 입장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는 회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코파운더가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의료정보학과 과장으로 있는 김주환 교수라는 분하고 저하고 이제 코파운딩을 했지만 이 기술은 한국에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먼저 발명되고 그 기술이 미국에 있는 이 회사로 이전이 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기술의 그 원래 그 근원지는 한국에 있는 서울대학교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사실은 이 유전자와 또 의료 빅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여러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현재 굉장히 많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어, 저희 사이프롬 물론 한국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나온 이 기술이 미국에 와서 여기서 그 다른 어, 그런 유수의 회사들과 사실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유전자와 의료 빅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저희가 어, 어, 이 발명하고 있고 또 이 기술을 통해서 사람의 많은 분들의 생명을 살리고 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은 어, 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기술 자체가 미국에서 개발된 그런 기술보다는 한국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먼저 슬라이드를 가지고 조금 저희 회사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여기 보시면은 Personalized Precision Medicine, 그러니까 개인별 차별화된 정밀 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보통 대부분의 그 약들이 어, 미국에나 유럽에 있는 그런 큰 제약회사들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이 회사들이 약을 개발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임상시험을 대부분 백인들, 그중에서도 건강한 백인들을 위주로 임상시험을 해서 통과가 되고 그 약들이 처방이 됐는데 어, 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각각의 어떤 인종별이나 개인별의 차이가 이 약에 대한 리스판스가 굉장히 다르다는 게 요 근래에 알려지게 돼 있고 그거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변이들 이런 것들이라고 알려지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개인의 의료 빅데이터 그리고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개인별 맞춤형 정밀 의료 그리고 더 개인에 맞는 그런 약을 선택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저희 회사의 미션이고 비전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사이퍼럼인데요. 사이퍼란 말은 decipher라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다, 수수께끼를 풀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지놈은 아시다시피 인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이퍼럼이란 말은 개인의 유전자의 비밀을 풀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 각각의 개인들에게 더 좋은 통일기관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할까 하는 의미에서 사이퍼럼이라고 짓게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술은 2005년부터 한 10여 년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과에서 연구가 진행이 돼 있고 거기서 나온 6개의 특허를 기반으로 이 미국에 본사를 설립하게 됐고 실리콘밸리에 현재 저희가 헤드쿼터가 있고 한국에는 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건너편에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 있는 여러 인재들이 이 유전자 개인의 유전자 정보 그리고 의료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개인의 맞춤형 의료 그리고 아주 적합한 약을 선택할지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보시면 한의학에서도 사실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상의학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개인의 체질에 맞는 어떤 그런 치료를 해야 된다는 사상들이 이미 옛날부터 있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빅데이터 그리고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회사의 미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그럼 과연 무슨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문제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면 어,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미국 FDA, 미국 식약처의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첫 번째 숫자가 270만 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270만 건의 severe ADR per year, 그러니까 1년에 아주 중증의 adverse drug reaction,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물 부작용이 270만 건이 미국에서 1년에 리포트가 되는데 이 중증이라고 하면은 2주 이상의 병원에 입원을 요하는 그 정도의 심각한 부작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약을 먹었는데 어지럽거나 두드러기가 났다거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숫자고 실제로 병원에 2주 이상 입원하는 건수가 270만 건이고요. 또 실제로 12만 8천 명 정도가 1년에 약물 사고로 죽습니다. 굉장히 귀한 생명이고 사실은 약을 먹는 거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먹는데 오히려 엉뚱하게 약을 먹고서 12만 8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의료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고요. 그것이 어, 네 번째 leading cause of death.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 가지 사망 원인인데 그 중에 네 번째의 사망 원인이 될 정도로 사실은 어, 이 심각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지금까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은 약을 처방을 했을 때 멀쩡한데 왜 이 사람만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입원을 하든지 죽느냐 하는 거에 대한 답을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의료학적으로 유의미한 통계나 이런 데이터를 만들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idiosyncratic이라고 부릅니다. idiosyncratic이라는 말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당신만 문제가 있죠 하는 그런 사실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노란색 바를 보면은 1년에 미국 내에서 이 약물 부작용으로 들어가는 경제적인 손실이 136빌리언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큰 돈이고 미국에 보시면은 심혈관 질환이 199빌리언, 그 다음에 비만이 70빌리언이라고 하고 당뇨병이 45빌리언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당뇨병이나 이 비만보다 사실은 훨씬 더 큰 문제가 약물 부작용으로 생긴다는 게 미국 FDA 웹사이트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저희 회사의 미션이고요. 조금 더 이제 이 약물 문제를 들여다보면 그럼 약을 개발할 때부터 그럼 왜 이런 문제를 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 제약회사들이 약을 개발할 때 ROI, Return on Investment인데요. 투자 대비 이 버는 돈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감소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여기 아래쪽에 초록색 중간에 바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약을 개발하고 요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임상 1상, 2상, 3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약을 개발하면은 보통 임상 1상, 2상, 3상을 다 거쳐야 이제 미국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 임상 1상 자체만 해도 보통 평균이 345밀리언, 2상을 하는데 또 670밀리언, 그리고 3상을 하는데 또 690밀리언. 그래서 전체 약 하나를 개발하는데 한 12년 정도 걸리고요. 12년에서 14년 걸리고 전체 약 개발하는데 보통 2.5 빌리언 정도의 돈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이는데도 약물이 1년에 통과되는 그러니까 식약처에 허가되는 확률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 이 제약회사들의
이 약물 개발하는 R&D의 ROI는 아주 안 좋아지고 있고요. 아래쪽에 맨 마지막 아래쪽에 동그란 것들을 쭉 한번 보시면은 미국에 아시다시피 약물 사고가 나면 클래스 액션 로스이 걸리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사실은 제약회사는 물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 돈들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제약회사가 약값을 올리는 신약값을 계속 가격을 올리는 것으로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데 결국은 약값을 무한대로 올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정부에서 뭔가 이거를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노력들이 1년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약물의 이 세이프티, 안전성이 사실은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이제 FDA의 미션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오른쪽 차트를 보다시피 계속 그 약물 사고를 이용해서 병원에 입원하는지 사망하는 숫자는 계속 올라가는 이런 그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트렌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약회사는 제약회사대로 많은 돈을 들여서 약을 개발했는데 실패했을 경우에 엄청난 조 단위의 돈을 손해를 보고 또 출시가 되고 나서도 문제가 생겨서 클래스 액션 로스지 걸리면 몇백 밀리언 되는 또 돈을 물어줘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에 약물 사고로 입원을 하든지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이런 굉장히 모순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 트렌드를 거꾸로 내리고 약을 더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더 안전한 약을 각각의 개인에 맞춤형 형으로 제공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명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사이퍼롬은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 그리고 미국 내에서 여러 유수의 병원 그리고 대학 연구소와 협업을 하여서 이 문제들을 지금 어, 해결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첫 번째 그 이유는 이미 많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한 3, 40년 동안 인간의 유전자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원래 이제 여기 좌측에 보면은 뭐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유전자가 똑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10년, 불과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침팬지하고 사람하고가 유전자가 한 2% 정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팬지하고 사람이 2% 정도 다르다면 모든 사람은 유전자는 다 똑같을 것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물론 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할 방법은 없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같을 것이다. 뭐 조금 유전형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른쪽에 이제 그 예시를 든 게 있는데 이 심장에 그 혈관에 이, 이 블락키지가 생기면 대부분 이제 스텐트라는 것을 박아서 피가 계속 흐르도록 하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데 그 시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항혈소판제라는 약을 바로 먹어서 피가 응고가 돼서 다시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약을 대사하는 중요한 헤파릭 엔자임, 그러니까 효소가 있는데 CYP2C19이라는 엔자임인데 그 예전엔 몰랐는데 요즘 유전자를 많은 사람들을 검사하다 보니까 전체 인구의 한 30%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약을 대사하는데 중요한 기능이 상실될 정도의 그 유전자 변이가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변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같은 약을 같은 용량으로 처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유전자 검사를 해서 특정 유전형이 있는 사람들, 유전자 변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약의 그 용량을 줄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얼터넷 그 드럭을 처방을 하는 이런 형태의 그, 이 병원에서 임상 시험한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막 그 논문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봤을 때 그러면 유전자의 기능이 상실되어서 단백질의 기능이 상실되면 약을 제대로 대사할 확률이 상당히 떨어진다. 그렇다면은 그 약을 대사하는 데 중요한 단백질들 또 효소들이 과연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를 살펴보면 각 개인에게 특정 약을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어, 어, 이 방법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정보를 이용을 해서 개인별 맞춤형 약물 처방을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어, 메인스트림 그 프리시전 메디슨, 그러니까 정밀 의료가 될 것이고 실제로 이 예를 포함한 몇 가지 약들은 미국 메디케어에서 작년 7월부터는 이제 그 인정을 하고 보험 수가를 적용시켜주는 데까지 이미 발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드디어 알려지게 됐고 알려진 내용들이 미국 메디케어 보험에서까지 인정이 되는 데까지 어드밴스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된 그 정밀 의료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트렌드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시퀀싱 데이터 익스플로전이라고 이제 왼쪽에 차트가 나와 있는데 2008년까지만 해도 개인의 유전자를 검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비싸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몇 개 회사가 아주 브레이크스루 테크놀로지를 소개를 하면서 현재는 개인의 유전자를 검사를 하는데 400불에서 한 800불 정도가 되면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이 검사 비용이 이제는 몇 년이 지나면 100불, 200불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에 대한 어떤 비용의 문제, 기술의 문제가 첫 번째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는 여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있지만 미국과 또 밑에는 영국. 그래서 영국에서는 50만 명에 대한 영국 국민에 대한 유전자 정보와 그들의 의료 빅데이터를 다 정리해서 UK 바이오뱅크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전자 정보와 의료 빅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All of Us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00만 명, 미국 시민 100만 명을 역시 유전자 정보를 시퀀싱을 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의료 빅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과학자들과 리서처들한테 릴리즈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렌드는 보시다시피 뭐 애플, 삼성, 구글, IBM 이런 대기업들이 이 그 유전자 정보와 의료 빅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는 것이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유전자 정보와 의료 빅데이터를 가지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가 됐고요. 이 안에서 여러 큰 회사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사실은 기술이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자료는 2016년 2월 26일 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서베이를 했는데 그중에 재밌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호기심이나 남들의 리서치를 도와주는 그 이유에는 가장 높은 81%의 사람들이 약물의 반응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갑자기 안 들립니다. 나와 있습니다. 혹시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네. 그리고 여기 이건 아주 유명한 쿼트인데요.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biggest innovation, 그러니까 가장 큰 그런 발명은 바이올로지, 그러니까 이 생물과 테크놀로지, 생물학과 테크놀로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분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2007년에 한 얘기인데 그래서 애플도 그렇지만 이미 실리콘밸리의 많은 어드밴스 테크놀로지 회사들이 이 디지털 헬스, 의료, 유전자, 그다음에 의료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빨리 어드밴스 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이제 굉장히 그 분위기는 무르익건데 그러면 사이프롬에서는 과연 이 일들을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약물 부작용이나 약물의 어떤 개인의 맞춤형 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테크니컬리 좀 복잡한 얘기라 조금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너무 그 중요한 이런 과학적인 정보들이라 이걸 빼고 어떤 칼춤이나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가능한 가장 쉽게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데이터 베이스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 약물의 대사, 그다음에 바이올로직, 그다음에 약과 단백질의 그 인터액션, 단백질의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아주 복잡한 그 바이올로지컬 데이터베이스와 날리지 베이스가 이 각 약물별로 일단은 정리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인풋 데이터가 되고요. 그 중간에 보면 퍼스널 지놈, 물론 유전자가 정보가 없으면은 개인별 그 유전자나 단백질의 기능 상실 또는 약물에 대한 반응을 계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지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10여 년 연구를 했고 특허를 내게 된 그런 알고리즘, 그다음에 통계학적 테스팅, 그다음에 요즘 한창 유행하는 머신러닝이나 AI를 통하여서 이런 인풋 데이터들 각 개인별로 각 약물별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게 되고요. 그 예측한 것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노란색 약, 파란색 약, 그다음에 짙은 곤색 약이 있는데 똑같은 기능을 하는 약들, 예를 들어서 고혈압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고혈압약이 특정 개인한테 잘 맞는 것이 있고 잘 맞지 않는 것들인데 그럼 그런 것들을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할 때 노란 사람한테는 노란 약이 잘 맞으니 노란 약을 처방을 할 수 있게 하는 정보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정보들이 유전자 정보, 그다음에 그 환자 개인의 의료 히스토리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다 합쳐져서 알고리즘과 머신러닝 AI를 통해서 계산이 돼서 의료 시스템에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다면 의사 선생님이 똑같은 고혈압 약을 처방을 하더라도 그 안에 각각 개인의 더 맞춤이 되는 그런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저희 큰 틀에서의 그 기술적인 개요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을 그럼 어떤 형태로 이게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맨 좌측에 보면 이제 시퀀스라고 돼 있는데 유전자는 그 개인이 3 빌리언 베이스 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3 빌리언 DNA 베이스 페어가 있고 이 DNA는 다행히 한 번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DNA는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검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유전자 정보를 검사를 해서 그 정보가 입력이 되면 그 입력이 될 때 저희 사이프롬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알고리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빅데이터,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각각의 약물들이 개인한테 어떻게 대사가 잘 될지 또 대사가 잘 되지 않을 확률이 높을지를 계산을 해서 이 컴퓨터 스크린이나 심지어는 스마트폰에서도 각 약물군별로 개인한테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면은 똑같은 그 고혈압약이라도 특정 개인한테는 두 개의 안 좋은 빨간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저희 연구원 중에 한 명인데 이분은 원래 약물을 이 다른 약물도 잘 안 듣는 약물들이 많은데 특별히 이 약물 중에 두 개의 약물은 안 좋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나머지
여기 17개 약인데 17개 약 중에 굳이 왜 이 2개의 약을 이분한테 처방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나머지 15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은 이분이 이 약을 잘 대사하고 제대로 약효를 발휘할 수 있을 확률이 높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자 하는 파이널 아웃풋이고요. 그래서 이 중간에 복잡한 뭐 알고리즘이나 머신러닝 AI는 사실은 하나의 툴에 불과하고요. 가장 중요한 인풋은 개인의 유전자 정보, 그리고 각 약물별로 이 약물들이 어떻게 몸 안에서 대사되는지에 대한 날리지 베이스, 그것 2개가 합쳐져서 이 컴퓨터로 계산을 하고 나면은 개인의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저렇게 각 약물별로 약물 대사에 대한 정보가 디스플레이 되는 것이 이제 제품이고요. 이것을 이용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아까 제가 이제 이 심근경색, 마이오카디얼 인팍션,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생기면은 대부분 혈관 안에다가 스텐트를 집어넣어서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흐르지 않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데 현재 그 처방하는 방식은 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그 빨간 화살표를 따라서 가면 현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라빅스라는 그 스텐트를 시술을 하고 나면 6시간 내에 저 플라빅스라는 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 저 약이 백인들 같은 경우는 한 12, 13%, 라티노나 특히 저희 같은 동양인들은 한 24, 5%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 약을 제대로 대사하지 못하는 그런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잘 안 들으면 엠볼리즘이라 해서 혈관이 다시 막혀서 다시 응급실에 실려와서 스텐트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약을 과하게 대사가 되면은 그 장출혈, GI 분리드라고 해서 장출혈이 또 일어나서 이 이머전시에 실려오게 되는데 아까 그 메디케어에서 어프로브된 그 테스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테스트를 파마코지노믹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 PGX 테스트를 하면은 한 70% 정도의 그 환자들은 그냥 똑같이 플라빅스를 쓰면은 괜찮은데 한 30% 정도 되는 사람들은 플라빅스를 쓰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혈관이 다시 막히든지 장출혈이 생겨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얼터넷 드럭을 레코멘드 하게 됩니다. 이건 FDA 드럭 레이블에 이미 들어있고요. 우측 상단에 보시다시피 그래서 약 30% 정도 되는 환자들한테는 플라빅스라는 약을 처방하는 게 아니고 티카글레로라는 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전체적으로 생길 많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알려져 있고요. 이미 많은 그 어드밴스된 미국의 그 이 심혈관계 그 클리닉, 특히 뭐 클리블랜드 클리닉이나 메이오 클리닉 뭐 유명한 병원에서는 이런 테스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미 메디케어에서 리임버스도 되고 그래서 잘 알려진 예이고요. 이런 예들이 많은 약들의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이것이 의사 선생님이 이 필요한 정보를 필요할 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내용을 이해하고서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그런 environment가 안 돼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유전자 정보, 개인의 메디컬 레코드를 잘 액세스해서 각 환자가 이런 정보가 필요할 때 의사 선생님한테 제대로 제공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현재 챌린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저희가 연구하는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고 오늘 발표를 좀 마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 정부에서 이미 2019년 8월에 50만 명의 영국 인구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유전자 정보와 그 사람들의 의료 빅데이터를
연구용으로 제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퍼롬도 영국의 UK 바이오뱅크의 50만 명 데이터를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좌측 A 이니셔티브인데 현재 10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한 30만 명 정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릴리스가 올 Q4가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측에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유로피안 프리시전 메디슨 컨퍼런스입니다. PMED 2020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2020년 2월 19일에서 21일 날 저희가 뮌헨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똑같이 유전자 정보와 환자들의 메디컬 레코드를 UK 바이오뱅크에 있는 50만 명 중에 612명 항혈전제입니다. 와파린이라는 항혈전제를 먹는 사람들을 데이터를 저희가 추출을 해서 그들의 메디컬 레코드와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그 모델 트레이닝을 하고 아주 베이직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하고 그랬을 때 실제 이 환자들이 약을 제대로 대사할 확률과 그들이 실제로 그 약물 부작용을 겪었다고 리포트한 거와의 코릴레이션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0.754가 현재 나와 있는데요. 저 정도면 굉장히 잘 예측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뮌헨에 초대를 받아서 유로피안 컨퍼런스에서 발표하게 됐고요. 물론 여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위 AUC라는 것이 1위 되면 최고 좋은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보통 0.8에서 0.9 정도가 되면은 아주 그 정확하게 예측을 했다고 인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거기를 목표로 계속 현재 저희 모델을 임프루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 이 항혈전제도 처방하기 전에 개인의 유전자 검사를 하고 의사 선생님이 그 결과를 보고 어떤 약을 처방할지 또는 용량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을 하고 처방을 하게 되면 사고가 생길 확률도 줄어들고 그 약의 제대로 대사돼서 치료 효과가 잘 나올 확률이 더 높이는 그런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이고요. 이 헬스케어에 썼을 때 이미 뭐 저희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탠포드나 하버드나 뭐 클리블랜드 클리닉 이런 데서는 이 솔루션을 반드시 써야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텍사스의 이제 DHR이라는 병원에서 현재 저희가 저희 제품을 처음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병원의 이 약물 부작용을 없애면 병원 입장에서는 프라핏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환자 입장에서는 약물 부작용을 겪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훌륭한 치료 효과를 낸다. 뭐 이런 내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아까 처음에 그 제가 제시했던 문제, 그러니까 270만 건의 1년에 리포트되는 약물 부작용인데 그러면은 이 약을 개발할 때부터 좀 그런 문제를 없도록 하면은 방법이 있을까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보신 차트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 많은 사람들의 의료 빅데이터를 취합해서 그거를 딥러닝, 머신 러닝 AI를 함으로써 약물을 개발할 때 그러면은 임상 시험을 몇백 명, 몇천 명을 하는 게 아니고 몇십만 명을 디지털로 임상 시험을 해서 약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 기술을 통해서 이거는 서울대에서 2016년에 논문을 낸 내용인데요. 이 노란색 바와 파란색 바, 그 곤색 바를 보시면은 노란색 바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아주 안전한 약이고 이 곤색 바는 보시면은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약을 미리 이런 디지털로 임상 시험을 하고 이런 약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오른쪽 차트는 보시면은 1000개 정도의 약물 중에 이 시장에서 퇴출된 약물들 154개, 그다음에
FDA에 워닝 레이블이 붙은 약들 96개, 75개는 저희가 계산한 이 약물 세이프티 스코어 상으로서 이 안전한 약들 763개 안전 약들보다 유의미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점수가 낮다는 그런 차트고요. 이것이 이제 논문으로 발표됐을 때 그 에디터 중에 한 명이 코멘트를 달았는데 코멘트가 좀 저희한테는 굉장히 인커리징했는데 뭐냐면 약물이 퇴출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방법은 여지까지 없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방법이 실제로 유효하다면 이 방법이 가장 최초로 약물이 퇴출될 거를 예측하는 그런 기술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환자한테 약을 처방하기 전에 의사 선생님한테 유전자와 개인의 의료 정보를 가지고 맞춤형 그 약물 처방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이렇게 그 약을 개발하는 제약회사들한테 이런 디지털로 임상 시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함으로써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을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그런 것들이 저희 사이프롬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너무 테크니컬한 내용이라 제가 설명을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향후에 아마 그냥 혹시 기억을 하시게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약을 처방을 하면 내 개인한테 맞춤형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를 기억을 해주시면 아마 향후 5년, 10년 내에는 아마 이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도 약 처방에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더 좋은 약을 처방받고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세미나를 이렇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께서 그 화면에 나오지 않으셨지만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항생제 부작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일송 대표님께서 하는 그 연구가 이루어져서 의사마다 또는 약사마다 찾아갈 때마다 내가 어떤 항생제를 먹으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제 데이터로 그게 나와서 그 약을 배제한 후 처방받고 받게 되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와파린이나 그런 굉장히 널리 알려진 약 중에서 부작용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의 기술이 실리콘밸리에서 접목되어 세계 널리 퍼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희가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를 해주신 일성 대표님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한 두세 번 정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레이스 핸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적는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 제가 모데레이터의 권한으로 방우열 회장님께 개인적으로 이미 설명도 한번 들으셨던 방우열 회장님께 질문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두 번째 듣는데요. 우리 이 대표님이 갖고 계신 기술을 갖다가 쭉 들어봤는데, 제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갖다가 화장품 개발에다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화장품 개발을 할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데 보면은 프론트단 쪽에 대해서는 프론트하고 백엔드가 있으면 백엔드 쪽은 우리 사이프론 쪽에서의 기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보면 되겠고 프론트 쪽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인간의 DNA 쪽에 대한 쪽을 갖다가 그 데이터를 갖고 계시지만은 만일에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여성분들하고 스킨 쪽에 대한 그런 빅데이터 정보도 있습니까? 네, 이미 좀 알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은 아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구글 서치를 해보시면 나올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미
뭐 잘 아시다시피 23andMe 같은 회사는 ancestry, 그러니까 그 뭐 한국은 별로 동일 민족이라 그런 게 없지만 미국 민족 같은 경우는 자기 조상들의 어떤 내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걸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뭐 화장품 말씀하셨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이미 피부와 사실은 화장품도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그 반응을 유전자를 조사해서 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어떤 피트니스를 한다든지 또는 뭐 비만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이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사실은 유전자와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100% 유전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실 때 화장품 쪽에서도 사실은 상당히 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유전형에 따라서 어떤 화장품을 선택하는지도 사실은 상당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많은 시간과 돈을 누가 투자할 것인지가 이제 조금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저희는 약을 선택하게 된 것은 약은 질병 치료나 개인의 생명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혹시 뭐 화장품 쪽에도 기회가 된다면 저희 기술을 얼마든지 같이 사용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셀리콘밸리가 바이오테크놀로지로서 그 성을 날릴 그날까지 그 사이퍼럼이 어떤 성과를 이루게 될지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그 세미나 저 시간도 늦었고 그다음에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저희가 그 달라스 상공회의소와 산타클라라 상공회의소가 계속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일성 대표님께 질문을 개인적으로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기로 하고요. 저희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이일성 대표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궁금하신 내용 저희한테 많이 그 질문해 주시고요. 2021년 무르익은 이 그 바이오테크놀로지 데이터 시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시기를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한번 좀 이진 대표님 한번 찾아뵐게요. 이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들어가시겠어요? 네.